네, 지금부터 화공 유체 역학을 배우는데요. 보통 대학교 학부생의 경우에 보통 빠르게는 2학년 아니면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필수 전공으로서 유체 역학을 배우게 되는데, 화공 유체 역학, 특히 육체 역학에서는 다른 역학에서 배우는 개념들과 조금 다르게 기본이 되는 아주 기초가 조금 있어야 그 원서를 볼 때 아니면 또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 그 용어 자체에 되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그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유체 역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유체 역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업을 들으실 때 어떤 교재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재든지 유체역학 교재에서는 어떤 교재에서든지 맨 처음에 그 과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유체역학은 주로 원서에서는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말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저희가 배울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유체에 관한 간단한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유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맨 처음에 유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통 어떤 원서에서든 대부분 어떤 위키피디아를 검색하시든지 유체에 대해 검색을 해보신다면 주로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shear stress.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shear stress는 전다 능력으로 표현하는 사전이 대부분이고요. 우선 유체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 살펴보면 맨 첫 번째 정의는 이 shear 스트레스를 서포트하지 못하는, 즉 지지하지 못하는 shear 스트레스를 서포트하지 못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저희는 유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다른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떠한 shear 스트레스에 대해서 shear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있고 전다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에 대해서 형태가 변형되는 물질을 저희가 플루이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가 됐건 두 번째가 됐건 어떠한 정의든지 문제는 없지만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제일 대표적인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지금 강의가 화공 유체 역학의 기초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런 원서의 정의를 맞닥뜨리게 되면 지금 유체라는 개념이 정확히 쓰지도 않았는데 shear 스트레스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안 선 상태에서 유체 역학을 접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선 shear 스트레스라는 큰 개념에서 shear의 개념과 스트레스의 개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hear 스트레스라는 거는 스트레스의 어떤 종류이긴 한데 스트레스란 쉽게 말해서 압력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역학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 기초 역학에서 압력에 대한 정의를 배울 때 압력이란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체역학에서의 압력을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스트레스 또한 단위 면적당 미치는 압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란 개념은 저희가 주로 압력을 생각하면 수직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같은 압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칠판을 수직적으로 누르는 스트레스가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칠판을 문지르듯이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작용할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shear 스트레스라는 거는 제가 두 번째 말씀했던 것처럼 이 칠판을 문지르듯 작용하는 이런 압력을 shear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또는 제가 맨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칠판에 수직하는 압력, 이 힘을 노멀 스트레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정의될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은 크게 첫 번째 노멀 스트레스, 두 번째 저희가 유체를 정의할 때 사용했던
시어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기억하시려면 시어 스트레스라는 거는 저희가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방향의 수직으로, 즉 이 칠판에 문지르는 듯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라면, 노멀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 벽면을 또는 칠판을 이렇게 누르는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 노멀 스트레스라고 이해하시면, 저희가 원래 이해하고 있는 프레셔의 개념에 더해서 스트레스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이제 이 정의에 앞서서 시어 스트레스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시어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알았기 때문에 유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겠죠. 맨 첫 번째 정의에 의하면 시어 스트레스, 즉 전단 능력을 서포트하지 못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 칠판을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제 이 손으로 시어 스트레스를 줬다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이 칠판이 유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걸 흐르는 강물이라는 유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강물은 이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지지를 못하고 버티고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정의를 인용을 하자면, 어떠한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 형태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아까 가정과 다르게 정지에 있는 강물이 있다 치고 제가 이러한 시어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이 강물이 형태를 변형하는, 즉 제가 이 방향으로 시어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강물은 끝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한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보이겠죠. 만약에 이 강물이 플루이드가 아니라면 이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형태를 변형하지 않는, 즉 가만히 있는 이런 성질을 보이겠지만, 이 플루이드, 저희가 흔히 플루이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액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칠판을 액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 형태가 변형하는 것을 저희가 플루이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플루이드는 유체를 말하는데, 흔히 액체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액체를 포함하는 기체, 또 되게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플루이드 하면 대표적으로 액체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범주에 속하는 것이 플루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유체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번에서는 저희가 어떤 강물이, 지금 칠판을 강물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저희가 관찰하고자 하는 시점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점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로 컨트롤 볼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주로 CV라는 대문자로 약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컨트롤 볼륨이라는 용어는 제가 아까 이 칠판을 강물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제가 이 강물이 흐르는 이 칠판을 보겠다. 즉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 자체를 컨트롤 볼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단위로 보기에 앞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스케일의 개념입니다. 스케일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저희가 어떠한 강물, 즉 이 컨트롤 볼륨을 보고자 할 때 엄청 작은 기준으로 보겠느냐 아니면 전체 숲의 개념으로 보겠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저희가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미시적 관점이 있겠고 거시적 관점이 있겠죠. 미시적이라는 말은 되게 조그만 범위에서 살펴본다는 얘기고, 거시적이라는 말은 되게 큰 범주에서 살펴보자는 말인데, 주로 미시적이라는 말을 할 때 마이크로 스케일, 그리고 거시적이라는 말을 쓸 때 마크로스코스픽,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컨트롤 볼륨이, 이러한 부피에 이런 면적이 있는데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부분이 컨트롤 볼륨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유체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의 밀도를 살펴보고 싶어요. 근데 이 밀도를 살펴보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 결과값을 도출했을 때 시간당 밀도가 일정하다고 결과값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똑같은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 동시에 측정을 했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굴곡이 계속 생기는 밀도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발견한 밀도, 두 번째 사람이 결과값으로 도출한 밀도,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Y축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밀도의 단위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 두 가지가 모두 같은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실험을 했던 거라면 이 두 가지 모두 특정한 오류가 있지 않는 한 모두 맞는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모두 둘 다 다른 그래프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1번의 그래프는 컨트롤 볼륨의 밀도를 측정하였지만 되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스케일이 매우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스케일 간의 정정할게요. 이 스케일 간의 간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가 무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직선의 상수함수 그래프의 밀도를 얻을 수 있다면 두 번째 사람의 그래프에서는 매우 조그만 스케일의 기준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도 무시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세한 변화가 큰 밀도의 변화를 이끌어오기 때문에 이번 사람의 그래프는 매우 미시적인 관점에서 마이크로 스케일의 관점에서 이 컨트롤 볼륨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과 2번 둘 다 틀린 그래프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고 서로 같은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모두 똑같은 결과이지만 그 스케일에 따라서 그래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유체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저희가 실험적인 면에서 관찰을 할 때 그 컨트롤 볼륨과 그것을 볼 때의 기준, 크게는 거시적, 작게는 미시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유체 역학을 할 때 기존의 역학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의 개념인데요. 저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역학에서 물리 시간에 배운 벨로시티는 주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말을 하죠. 위치의 변화율.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근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벨로시티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율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는 단위 시간당 어떤 사람이 이동하냐, 그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변하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체역학에서는 이 벨로시티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체역학에서는 이 벨로시티를 그냥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플로우 레이트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로 살펴보면 단위 시간당 어떠한 값이 얼마나 변하느냐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체의 경우에는 어떠한 컨트롤 볼륨에서 볼륨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또는 질량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또는 어떤 운동량, 즉 모멘텀이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기존의 기초 역학에서 살펴봤던 벨로시티의 개념은 단위 시간당 어떤 위치만 변하는 것을 살펴봤다면 저희가 유체 역학에서 살펴보는 플로우 레이트라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맨 첫 번째, 볼륨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 질량이 얼마만큼 변했냐, 세 번째,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냐입니다. 단위 시간당 무엇이 변하는데 이것의 기준이 위치가 아니라 이번에는 볼륨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떠한 입자가 단위 시간당 이만큼으로 이동한다 칩시다. 근데 입자가 유체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유체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똑같은 속도로. 그래서 이러한 원이 있을 때 이게 속도 V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단위 시간당 변화를 하긴 하는데 얼만큼의 부피가 이동하냐를 알고 싶을 때 저희가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라는 걸 쓰는데 그것은 주로 통상적으로 Q라고 표현을 하고 속도에다가 단면적을 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입자들이 여기에 수없이 많은데 이것의 단면적을 A라 할 때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단면적인 만큼 이동을 했다면 그것의 부피는 이만큼의 실린더만큼의 모양이 되겠죠. 따라서 저희가 단위 시간 동안에 부피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속도에다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컨트롤 볼륨의 단면적을 곱해주면 그 Q, 즉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개념으로 단위 시간 동안에 질량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density, 즉 밀도에다가 플로우 레이트를 곱해주는 게 저희가 질량에 집중했을 때 저희가 질량 유속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density는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당 질량이 얼마나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 지금 여기서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에서는 볼륨에 관한 항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분자 분모에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분자에는 결국 질량에 대한 항과 분모에는 속도에 대한 항만 남기 때문에 매스에 대한 플로우 레이트를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모멘텀은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운동량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듯이 P는 mv로 알고 있죠. 따라서 저희는 지금 질량에 대한 플로우 레이트를 안다면 거기서 속도만 곱해준다면 그걸 모멘텀의 플로우 레이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의 식을 이용해서 질량 유속의 속도를 곱한 것이 모멘텀의 플로우 레이트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저희가 물리에서 벨로시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이해하신다면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체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숙지하고 계셔야 될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은 플럭스란 개념인데요. 플럭스는 2학년 만약에 전공 지금 2학년에 계시는 분이라면 물리화학 시간이나 어떤 역학학 부분에서 되게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개념인데 플럭스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단위 시간당 그리고 단위 면적당 체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래 관심을 가졌던 어떤 단위 시간당 무엇의 변화를 관심을 가졌다면 여기서 추가되는 것은 이 면적의 기준을 하나 더 추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플럭스를 계산할 때 저희가 유체에서는 세 가지 볼륨, 매스, 모멘텀으로 기준을 나눴기 때문에 이 플럭스 마찬가지로 볼륨과 매스, 모멘텀 기준으로도 또 플럭스를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플럭스라는 개념은 시간과 면적당 어떤 것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1, 2, 3에서 정의했던 거에서 지금은 단위 시간 동안에 어떤 것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래서 에리아, 즉 단위 면적이 추가됐기 때문에 단위 면적으로 모든 것을 나눠주면 볼륨 플럭스, 매스 플럭스, 모멘텀 플럭스를 구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해보면 Q를 A로 나눈 값, 즉 벨로시티가 볼륨에 대한 플럭스가 되겠고 매스 플럭스는 질량 유속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즉 로 Q 이것을 A로 나눈 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Q를 A로 나눈 게 벨로시티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모멘텀 밸런스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부분에서 이 질량 유속에 대한 매스 플럭스가 이거임을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로 A 로 V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럭스에 대한 세 가지 관점 그리고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은 정말 저희가 물리 시간에 속도, 거리, 가속도를 다루는 것처럼 되게 매우 기초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생소할지 몰라도 이 세 가지의 개념, 세 가지의 관점에 따라 이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유체역학을 하시는데 매우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개념은 저희가 잘 접하지 못했던 개념이기도 한데요. 비스코시티라는 개념을 어떤 수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코시티라는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어떠한 유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즉 시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흐름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강가에 어떠한 시어 스트레스가 이런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유체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유체가 흐르고 있는데 이 유체가 만약에 그 스스로의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강에 채워져 있는 유체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물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물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꿀로 채워진 어떤 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단위 시간 동안 어떠한 유체가 더 많이 이동하는지를 살펴본다면 물과 꿀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이동하냐고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당연히 꿀은 약간 찐득찐득하고 물은 찐득찐득함이 덜하기 때문에 물이 더 단위 시간 동안 많이 이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 비스코시티라고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비스코시티란 저희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점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점성이란 어떠한 유체가 자신의 움직임에 대해서 약간 저항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점성의 관점으로 보면 물보다는 꿀이 더 점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런 점성이 높은 꿀이 똑같은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점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체 역학에서 다루는 유체, 즉 저희가 만약에 화학 시간에 이상기체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그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PV는 NRT를 쓰는데,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저희가 실제로 돌아가는 대기나 공기에 대해서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적용 안 되는 것을 저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상기체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유체 또한 기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흐르는 액체에 관해서 설명을 한다면 제가 맨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는 뉴토니안 플루이드입니다. 이상기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매우 이상적인 환경에서 있는 기체를 말하는데,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관해서는 액체인데 이상적인 상황에 있는 액체 상황에 있는 플루이드를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상 액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이해하는데 많이 편리하실 것 같아요.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액체가 어떻게 흐르는지, 어떨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시어 스트레스를 주었다 했을 때 가끔 역류가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변수 자체를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까지 고려하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복잡해지겠죠. 따라서 저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도입했듯이 이상 액체,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화공유체 역학에서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 뉴토니안 플루이드는 왜 어떠한 상황에서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강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강에서 이 위에서는 어떠한 뚝이 어떤 막대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막대기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이에 유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밑에 있는 막대기는 정지해 있는 상태이고 위에 있는 막대기는 V라는 속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막대기 사이의 간격은 H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지해 있는 유체에 관해서 유체는 움직이는 막대기에 가까울수록 더 빠른 속도를 내겠죠. 왜냐면 위쪽에 있는 막대기는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지만 밑에 있는 막대기는 정지해 있는 막대기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유체일수록 더 V에 가까운 속력으로 움직이고 밑에 있는 막대기에 가까울수록 V는요, 즉 정지해 있는 막대기와 비슷하게 흐르려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 이게 2차 곡선을 나타낼 수도 있고 직선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직선을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쉬어 스트레스, 즉 이 속도가 생겼다는 것은 쉬어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이 속도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쉬어 스트레스, 즉 타우를 정의를 해본다면
이 쉬어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걸 비례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에는 비례하고 어떤 것에는 반비례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속도, 즉 쉬어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이 속도가 빠를수록, 즉 밑에와 위에 막대기의 속도 차이가 더 클수록 이 유체가 더 많은 쉬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위에 있는 막대기와 아래에 있는 막대기의 속도 차이에 쉬어 스트레스는 비례하고, 만약에 이 막대기가 서로 멀어져 있다, 즉 엄청난 이 유체의 크기가 엄청 큰 상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막대기 사이의 길이가 길수록 이 쉬어 스트레스는 효과가 절감되겠죠. 따라서 이 막대기 사이의 거리의 반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게 리니어하기 때문에 표현을 해보면 쉬어 스트레스는 어떠한 개수에 대해서 속도의 차이 그리고 막대기 사이의 거리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살펴보았던 비스코시티가 지금 이 쉬어 스트레스라는 식을 세울 때 개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스코시티를 정의를 할 때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쉬어 스트레스라는 것이 비스코시티라는 개수를 가지고 그 속도 차이와 비례하고 그 막대기 사이의 거리의 반비례함을 알 수 있는데, 저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높이에 관해서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벨로시티 그라디언트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정의하고자 하는 뉴토니안 플루이드라는 것은 쉬어 스트레스가 어떤 유체에 작용했을 때 이 벨로시티 그라디언트, 즉 어떤 막대기 사이의 거리분의 그 두 막대기의 속도 차이,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즉 여기서 같은 경우에서는 리니어한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뉴토니안 플루이드에서는 벨로시티 그라디언트에 관해서 관계없이 일정한 정도, 이 비스코시티가 이게 아무리 변할지라도 비스코시티가 유지되는 액체를 저희가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반대되는 경우라면 벨로시티 그라디언트가 변함에 따라서 그 액체 부분마다 비스코시티가 달라지는 경우의 액체를 논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논 뉴토니안 플루이드를 저희가 분석하기 어려운 점은, 저희가 이 부분의 모든 비스코시티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어야 이것을 전체 컨트롤 볼륨으로 하고 어떠한 방정식을 세우고 그 해를 도출할 수 있을 텐데, 벨로시티 그라디언트가 변하는 상황에서 비스코시티가 계속 변하는 상황이라면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이퀘이션이 없다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어떤 해를 도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화공유체역학에서 대부분의 경우 정력학의 경우를 다룰 텐데, 그 경우에서는 대부분 논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아닌 그냥 이상액체인 뉴토니안 플루이드를 따른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면 약간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을 조금 해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공유체역학의 제일 기초가 되는 언어에 대해 배웠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맨 처음에 화공유체역학을 배울 때 용어가 어려워서 되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강의를 준비해봤는데, 간단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알고 계시다면 그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화공유체역학 기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